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장원급제 강의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 장원급제라고 하는 강의를 보면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뭐 어휘부터 시작을 해서 세민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뭐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을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에게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좀 사실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보고 우리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국어 성적 향상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몰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날 또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날 영어 몰아서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도 매일매일 조금씩 국어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장원급제 강의를 맡게 된 김태동 선생이고요. 학원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저를 만나게 되면 언제든 질문하시고 이 장원급제에 대한 내용들은 뭐 선생님들도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언제든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강의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50분 강의로 진행될 거거든요. 이 50분 강의가 진행되면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건 좀 어렵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추려서 간추려서 엑기스만 이렇게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페이지부터 마지막 42페이지까지 있는데 모두 수업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어렵거나 놓칠 만한 부분들을 다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쉽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하시고 질문하시면 반드시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좀 사실은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구력이 정말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끈기 있게 차근차근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이제 국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보셨을 테니까 장원급제 1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회 1일차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생 어휘 따라잡기라고 하는 겁니다. 국생 어휘 따라잡기를 보면 한자 성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담이 나와 있고 뒷부분은 뭐냐면 한글 맞춤법 조항, 한글 맞춤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집어넣어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한자 성어는 제가 설명을 따로 할 게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최근에 한자 성어에 대한 문제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수능에서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혹시 또 모르잖아요. 올해 수능 시험에서는 또 나올 수 있고, 작년에 우리가 수능 유형이 바뀌었을 때, 6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 처음 바뀐 거를 알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생활독서 지문이라고 하는 게 새로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거든? 생활독서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생활독서 지문이 따로 들어가고 작년부터 고사성어가 좀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 고사성어도 꾸준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서 안 보거나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하루에 몇 가지씩, 하루에 몇 개씩, 일주일에 몇 개씩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별 한자성어입니다.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겸위, 수명, 고신, 원루, 이건 자주 나오죠. 외로운 시간과 원한의 눈물, 백의종군, 일편단심, 맥수지탄, 이런 한자성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 수업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맥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 좀만 설명드리겠다. 다른 거 말고요. 탄이 들어가는 다른 한자성어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효도와 관련되어 있는 한자성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시지탄은 뭐냐면 시기가 늦은 한탄, 시기가 늦은 한탄.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니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육지탄은 허벅지에 살이 찌는 한탄 이런 뜻인데 갑자기 찔리는 애들이 있죠. 허벅지가 살이 찐다는 건 다이어트에서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유비가 어느 날 말을 봤더니 말이 허벅지가 살이 쪄 있더래요. 원래 말을 많이 타고 다니면 허벅지 근육이 있을 텐데 살이 쪄 있더래요. 즉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비가 능력을 펼치지 못한 거야. 그동안 말을 타고 다닐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한탄. 이게 바로 비육지탄입니다.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한탄. 이게 바로 비육지탄입니다. 요거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넘겨보시면 한글 맞춤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한글 맞춤법 규정은 첫 번째는 되어와 되의 구분, 되와 되, 뭐 되게 유명하죠. 이 되라고 하는 것과 돼지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말로 바꾸면 되고요. 이 돼지돼자는 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가 있니? 열심히 하면 뭐 됐다는 뭐가 됐다? 뭐 너무나 명확하겠지만 됐다와 됐다를 구분할 때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지 확인하면 돼. 하를 집어넣어보고 해를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했다가 맞아요. 했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돼자가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안과 안을 구분하는 것도 안은 부사고 안은 용언의 어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안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할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더라도 된소리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된소리는 될 수 있으면 표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표기로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게, 할걸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있다가와 있다가의 구분인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기억할까요? 뭐냐면 한글 맞춤법 규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글 맞춤법 규정이 소리 나는 대로 쓰되 뭐 어법을 맞게 쓰는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표음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표의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표음주의는 뭐냐면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거고요. 얘는 원래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잘 봐요. 원래 형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뜻에서 사라진 거고 얘는 원래 뜻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있다가 하고 뭐 있다가라고 하면 원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있다라고 하는 원래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있다가라는 원래 형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있다가 같은 경우는 원래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존재하다 이런 뜻이고 얘는 뭐예요? 시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돈은 있다가도 없다. 뭘까요? 위에 거겠죠. 있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야, 너는 좀 이따가 가라. 이건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따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옛날에 수능 시험에 아주 옛날 시험에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거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이렇게 나왔거든. 여러분 이게 많이 보일까요? 아내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는 건 뭐야? 틀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드러내고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드러내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맞춤법 규정 중에 이거는 상당히 많이 유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면 이게 원래 형태에 맞는 건지 원래 뜻에서 벗어나서 원래 형태가 아닌 건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이나 히가 붙어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몰음이라고 하는 것과 모름이라고 하는 건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원래 뜻에서 사라진 거죠.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페이지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일차를 보니까 기본 작품 따라잡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작품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작품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한이라는 사람은 주요한의 불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를 썼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최초 이런 건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자유시, 시적인 어떤 완성도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요한의 작품은 여태까지 모의고사도 잘 나오진 않고 수능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문학사적으로 좀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 두 번째 한용운의 작품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용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님의 친구이라고 하는 게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님이 우리가 뭔지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님은 조국, 절대자, 부처님 뭐 이런 거죠. 절대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구분해 두시면 어떤 시가 나오더라도 한용운이라고 하면 님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연상해 둬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작가의 성향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작가의 성향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작가의 시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인 중에 시가 어려운 시인이 딱 2명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한용운이고요. 두 번째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많이 알려진 작품 말고 생뚱맞게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 되게 어려워요. 나오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다행히 이 나작품 한용운의 복종, 한용운이 왜 시가 어렵냐면 상당히 철학적이고요. 상당히 사색적이고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 의미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용운의 시가 나오면 시어 하나하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거기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차피 시를 해석할 때는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의미, 논리적인 관계, 문장 관계,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시죠?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다, 뭐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익숙한 작품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표면적인 것만 해석하고, 문제의 선택지가 요구하는 게 뭔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친절하게도 7페이지 보시면 한용운의 복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데요. 복종을 좋아하여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복종을 좋아하여요 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경어체라고 하는 거예요. 경어체는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어체는 높임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경어체는 그래서 고백적인 작품에 많이 씁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고백할 때 상당히 많이 쓰고요. 경어체가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다 얘들아. 어떤 거냐면, 질문할게요. 경어체가 친근감을 줄까 안 줄까? 대답해보세요. 경어체는 친근감을 줄 수 있어요. 친근감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선생님 존댓말인데 그게 어떻게 친근감을 줘요? 이럴 수 있는데요. 경어체를 사용해보면 친근감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거든.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 첫 번째 줄입니다. 제 이름은 이오키예요. 올해 6살이랍니다. 우리 엄마는 과부예요. 되게 친근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경어체가 아니라고 생각해볼까? 내 이름은 이오키다. 올해 6살이다. 우리 엄마 과부다.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경어체는 친근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사실은 이 복종을 좋아하여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유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은 조금 어긋났죠. 그래서 역설적인 발상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님, 절대자, 조국,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인, 이렇게 될 수 있죠.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화자가 원하는 거죠. 엄한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거니까 그게 달콤한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자에 대한 믿음, 님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 님에 대한 열망, 님에 대한 예찬, 축복, 이게 너무나 이제 과한 거죠. 복종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문맥상 다른 사람은 뭘까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되게 시가 단편적이고 단순한 구성입니다. 그러나 깊이는 당연히 한용운의 일생으로 보자면 상당히 깊이가 있는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복종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쉬어가기라고 해서 수능에 자주 나오는 고유어인데요. 쉬어가는 게 아니라 수업을 좀 하면 두 번째 걷잡다 중요합니다. 발음은 똑같네요. 첫 번째 걷잡다는 것은 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면 좋아요. 걷잡다는 겉으로 봐서 대강 어림짐작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걷잡아 두 말은 되겠어. 겉으로 슬쩍 봤을 때 이런 거니까 받침이 티귿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좀 자주 나오는데 금세하고 금세인데 보통 이게 첫 번째 금세 밥을 먹었어 라고 하는 1번으로 착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두 번, 이거 2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1번입니다. 금세는 금시에의 준말입니다. 떡 한 젓씩을 금세 먹어치웠다. 그 다음에 금세, 물가의 높낮이 정도가 바로 금세니까 이건 우리가 평상시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금세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차를 넘어가면요. 3일차는 여러분들이 3일차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모의고사 하나씩 지금 풀고 있잖아요. 우리가 1회는 첫 번째 작년이죠. 2021년에 실행했던 6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6월달 모의고사에 대한 화법, 작문, 그 다음에 언매 문제, 매체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그걸 바로 풀이를 하려고요. 풀어보면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화법, 작문에 대한 감을 좀 유지시켜주고 또 문법에 대한 내용들 좀 긁어줄 수 있는 뭐 그렇게 하고자 3일차에 그 화자 문맥 기출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한번 이거를 같이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제가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화법 작문은 사실 설명할 게 좀 많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개념이 많이 없어서 설명할 게 좀 많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뭐 사실이면 어떡합니까?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결국 비문학 독서랑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화법 작문 학생들한테 화법 작문 듣는 학생도 있고 언매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화법 작문 듣는 학생은 지금 들으시면 되고 언매할 때 살짝 건너뛰면 되겠죠? 언매하는 학생은 지금 살짝 건너뛰면 되겠죠. 자, 화법 작문 학생한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에서 3번, 4번에서 8번, 원래는 4번부터 7번까지 4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5문제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화법하고 언매가 나눠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부터 11번 이렇게 3문제, 3문제, 5문제, 3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냐면 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법이고요. 화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4번부터 8번은 화법하고요. 그 다음에 장문, 이게 이제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융합지문으로 나옵니다. 융합지문으로 나오고, 9번부터 11번은 장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구성은 일반적인 구성이지 올해는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맨날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번, 3번에 나오는 화법은 뭐냐면 강연이나 발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 유형은 어떤 거냐면 문제 유형도 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바로 해볼게요. 1번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관심을 유발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선택지 문제 나왔잖아요. 통계 자료 활용해서 강연 내용 설명한다, 과거 사례, 최근 사례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국어 문제의 가장 기본이죠. 뭡니까?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서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2번 문제 보시면 강연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강연자의 계획 중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 유형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미글에 있어 없어 이걸 따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듣기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듣는 사람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었냐 또는 듣기 후의 활동 그러니까 들은 후의 활동에 대한 문제예요. 3번 문제 보세요. 강의를 듣는 학생의 메모다. 듣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 2, 3번이 정해져 있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유형을 알고 들어가는 거 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 천지차이잖아요. 알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부터 8번까지 이 내용은요. 화법하고 작문인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화법은 여기는 인터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주로 대화가 많이 나오죠. 대화,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토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토론, 인터뷰나 토론 내용이 나오고 그거를 바탕으로 작문, 그걸 작성하는 거야? 초고를 작성했다.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겁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했다. 이 글을 어떻게 쓸 건데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내용, 전개 방식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파악하기는 당연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두 문제도 나오고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작문이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글이든 상관없는데 뭐 기사문도 상관없고 기사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 학급 문고에 투고하는 글도 되고 뭐 거리글도 상관없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글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작문에 대한 거는 딱 5가지예요. 뭐냐면 계획하기가 뭐냐면 글쓰기의 단계가 5단계가 있거든. 글쓰기 우선 먼저 써볼게요. 내용 무너지진 않겠죠? 생성하기 뭐 비롯됩니다.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표현을 해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고쳐쓰기. 자, 요 5개의 파트가 5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 6문제 하나가 더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계획하기는 뭐 독자가 제대로 정해져 있냐 아니면 주제가 제대로 전달되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고요. 내용 생성하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료 문제예요. 새로운 자료를 접했다. 그럼 어떻게 한번 바꿔볼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자료를 적절하게 한번 배치해봐 이런 거죠. 여러 자료가 있고 그걸 한번 수정해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자료와 플러스해서 이 자료를 어디에 배치할래? 옛날에는 뭐 개요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개요표에 대한 문제는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겠느냐 이런 거고 표현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건 글쓰기라고 들어봤니? 조건을 주고 글을 썼다. 적절한 걸 골라라 이런 거죠. 조건은 2가지가 있어요. 표현 조건이 나오고 내용 조건이 나오거든. 어떤 표현을 썼느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대구법을 사용해서 표현해라.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맨 마지막 단락을 하나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한번 써봐라. 이런 문제 나오죠. 고쳐쓰기는 마지막에 전통적으로 문법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휘 사용이 써줄까? 어휘 사용이 적절하냐? 이런 거 들어봤죠. 이중 피동이 쓰였니? 접속어가 제대로 쓰였니?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문장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니? 아니면 문단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어?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전체 내용, 삭제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통일성으로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묻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화법 작문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 첫 번째 강의 들을 때 이런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정말 될 수 있으면 언매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나는 문법에 알러지가 있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간어미, 어근,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화법을 하지만 좀 갈등인데 이런 친구는 언매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6월달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화작하다가 나머지 절대 못 바꿉니다.
네, 요거 여러분 메모 하나 해두시고요. 요거는 제가 지문을 한번 읽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문 읽는 게 맞을까요? 안 해도 될까요? 네. 예를 들어 10번 문제, 잠깐만, 예를 들어 9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9번 문제 보시면, 문제 유형을 보시면, 문제 유형만 좀 한번 확인해 보죠. 질문 읽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화낼 것 같으니까. 아까 3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4번을 보니까 4번은 보세요. 4번에 가는 학생들의 대화죠. 나와 다른 대화에 찬 학생들이 작성한 초고라고 얘기했으니까 대화 나오고 초고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4번은 기억, 미음. 봐봐. 이건 상대방이 요청한 내용 어떻게 전개했냐 이런 문제겠고, 그 다음에 5번은 발화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역시 봐보세요. 내용 전개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반응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냐 이런 거니까요. 6번은 나와 다에 각각 반영된 양상이니까 내용 일치 문제랑 유사하겠죠.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나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는 보니까 고쳐쓰기 한번 고쳐쓰기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초고 작성하기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것도 역시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네요. 10번은 이게 아까 뭐냐면 조건 주고 글쓰기 하는 겁니다.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 글에 제시된 손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며 비유적 표현으로 활용해서 마무리해라. 주요 효과가 모두 나와야 되는 게 내용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써야 됩니다. 표현 조건이 쓰였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조건 글쓰기입니다. 11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추가 자료, 그러니까 내용 생성하기에 해당하는 유형이죠. 유형이 보면요, 여러분들 다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칠판에 누가 정리했습니까? 너무 잘 정리했죠? 이것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언매 들어가겠습니다. 언어 대체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하다 칠판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잘 떨어지겠니? 제가 지금 얼마나 뻘쭘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지금 수업 10시에 끝나서 10시 반부터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바깥에는 깜깜합니다. 주변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언어와 대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여러분, 이 보기의 지문 내용은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안 읽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뭘 보시냐면 이런 걸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보면 동사 웃다와 그따의 활용해서 각각 웃다와 그때의 활용과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 정보라고 해서 제시되어 있는 건데, 활용 정보를 통하면 활용 양상이 동일한 걸 볼 수 있다. 잘 보시면 웃다 같은 경우는 밑에 표에 위에 표죠. 웃어, 웃으니, 웃음,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 활용. 근데 오른쪽에 그따 보니까 시옷이 탈락했죠.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니은 보니까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규칙 활용 용어 중에 동사 벗다,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짓다, 지어, 지은이, 짓는처럼 활용하므로 그따의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자, 선생님 빨간색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활용 양상을 찾을 때는요, 활용 양상을 찾을 때는, 자, 이게 알고 있으면 쉬운데 모르면 여기서 추리를 해야 되거든. 추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으면 좋아요. 웃는하고 긋는을 보면 웃는은 시옷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긋는도 시옷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웃어 할 때는 시옷이 남았지만 그어 할 때는 시옷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추리할 때? 모음과 결합할 때, 병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먼지 알러지가 있어요. 활용 양상은 모음과 결합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세요. 자, 이 아서어서는요, 정말 자주 이용되는 거예요. 아서어서는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구분할 때 너무 좋아요. 선생님 물 좀 한 잔 먹을게요.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를 볼 때 아서어서를 붙여보면
이게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알기가 되게 쉬워요. 질문을 하다에 묻다가 있고 땅에 묻다 할 때 묻다 볼게. 어서 붙여보세요. 길을 묻 플러스 어서, 물어서가 되죠. 땅에 묻 플러스 어서, 묻어서가 되죠. 활용 양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서 어서 기억하시고, 이 아서 어서는 나중에 어디서도 활용하냐면 본영원 사이에서는 아서 어서를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본영원 보조용원일 때는 아서 어서 붙이는 게 어색합니다. 책을 읽어보다, 여기서 보다는 보조용어이잖아. 책을 읽어서 보다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그냥 참고가 있는데 아서 어서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1번 보자. 기억이해를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인데 1번 구르다, 구르 플러스 어서 어떻게 돼요? 굴러서가 됩니다. 구르다, 굴러서예요. 여러분 굴러서는 뭐냐면 구르 플러스 어서가 굴러서 앞에 받침 리을 뒤에 리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외웠으니까 알죠. 외우셔야 됩니다. 르 불규칙 활용이고요. 잠그 플러스 아서 붙이면 어떻게 돼? 잠가서가 돼요. 으가 탈락됩니다. 탈락은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규칙 활용이에요. 흐르다, 흐르 플러스 어서, 흘러서, 앞에 리을, 뒤에 리을 뭐라고? 르 불규칙. 푸르다, 푸르 플러스 어서 붙이면 푸르러서, 풀러서가 아니잖아요. 푸르러서, 러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뒤집다, 뒤집어서 규칙 활용이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껴입어서, 껴입어서, 껴입다 같은 경우는 껴입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껴입어서는 뭐예요? 껴입어서는 규칙 활용이죠. 그런데 위에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라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깜짝 놀랐다. 답이 3번인 줄 알았네. 둘 다 규칙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조건 기억이해에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네. 붙잡다, 붙잡아서, 정답다, 정답워서가 되죠. 비읍이 우로 바뀌었잖아요. 비읍 불규칙 활용. 캐묻다, 캐물어서, 디귿 불규칙 활용. 엿들어서, 디귿 불규칙 활용.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서 와서 꼭 기억하세요. 2번, A를 바탕으로 보기 A의 밑줄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요거는 의문의 변동과 활용이 같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뭘 찾으면 되냐면 원형을 찾으세요. 9번에서는 이 원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원형 가지고 해결하는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A 부분을 보면 서다, 서 플러스 어서, 이것도 어서 붙이면 돼. 서 플러스 어서가 어떻게 돼? 서서 이렇게 되잖아. 어가 탈락되죠. 하나가 탈락되잖아요. 탈락이 나타났죠? 그 결과가 표기에 나타났잖아요. 서 플러스 어가 서어인데 하나가 줄어서 서가 됐잖아. 그럼 표기에 반영된 거죠. 끄 플러스 어가 꺼가 되잖아요. 탈락됐죠? 탈락이 표기에 반영됐죠. 탈락이 나타난다. 푸니 풀 플러스 니에 리을이 없어졌죠? 탈락이 나타나고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교체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싸우니 보세요. 싸우니라고 하면 발음을 해보시면 싸우니라고 해서 피읍이 탈락되는 겁니다. 피읍 탈락은 발음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리고 표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가 나타나지만이 틀렸고 탈락이 나타나고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건 맞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5번에 교체가 나타나지만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믿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발음해보면 믿는 비음화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교체가 나타나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3번 문제 엄청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자, 자료를 보니까 안긴 문장에 아는 문장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가? 서술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절 A에 해당하는 서술절은 라를 보세요. 마음씨가 착하다. 이거 지우시면 되겠네.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가? 라고 할 때 얘들아, 체언 수식하는 게 관용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거야. 관용절만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골 풍경이라는 말을 쓰면 이 풍경이라는 체험을 꾸며주는 게 시골이라고 하는 게 풍경을 꾸며주잖아요. 얘가 뭐예요, 여러분? 명사인 겁니다. 명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명사도 꾸며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를 보시면 동생이 기가 붙었어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 그 명사가 뭘 꾸며줘? 전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위에 볼게요.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거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관형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하고 라가 지워집니다. 가를 보면 노래 부르기 명사잖아요. 그게 가가 붙으면서 주어가 되는 거죠. 나를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건 뭡니까? 모르다에 개가 붙었어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선택지에 나오는 동생이 오기 명사절이면서 뒤에 오는 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4번은 쉽습니다. 4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시옷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는 게 아니라 저희돈 화자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명 다 했네. 5번은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건데 기억은 신체 부위 나타나는 중심음이 코 1번에 봐보세요. 포유리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주변적 의미로 확대됐다는 게 그 밑에 콧구멍에 설렁한 액체, 그게 바로 니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 코 2번 그물코 할 때 그 코 있잖아요. 그게 바로 디귿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묽은 코가 옷에 묻어 이건 니은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부가처럼 어망의 코 이건 디귿이고요. 코끼리는 긴 코 기억이죠. 동생학적인 코를 다쳤다 기억이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문법은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원에 자료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거 요청하시면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인데요. 매체는 여러분 보시면 TV 광고도 나오고요. 신문 기사, 웹페이지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화법 작문의 좀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법 작문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뭘 보시냐면 7번 문제가 아마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인데 7번 문제 보시면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냐면 자료 훼손에 대한 문제인데요. 4번 보세요.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 자, 여러분 왼쪽에 20페이지에 자료를 두 개 보겠습니다. 맨 위에 나오는 자료 두 개 보시면 첫 번째로 보니까 이게 어떤 자료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자료 해석입니다. 땡땡군 관광객 숙박시설 수 추이가 보니까 어때요? 관광객은 점점 더 많아져. 31만 79만 168만 엄청 많아지죠. 그런데 숙박시설수는 세 개로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숙박시설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자료인 거죠.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자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에는 뭐냐면 여행 1회당 지출액은 당일 여행은 7만 3천 원인데 숙박하면 체류 여행은 어때? 3배로 뛰잖아요. 20만 3배 가까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체류 여행을 더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뭐냐면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관광객 수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겠죠. 그게 목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해설지가 나가잖아요. 해설지 보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4일차 세미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4일차 세미 모의고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풀어보니까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문학 작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하나, 이렇게 좀 해설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가작품, 나작품, 8번부터 12번에 작품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작품은요, 작년에 여러분들 9월달 모의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안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작품하고 다작품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나작품은 김수영의 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눈은 살아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나오는 밤새도록 꼬인 가슴의 가래, 이것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깨끗함이나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점층적 전개라고 합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층적입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아까 제가 기침했는데 그지? 죄송합니다. 기침을 하자는 건 뭐냐면 가래를 뱉어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위인 거죠. 특히 왜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안합니다만 늙은 시인들은 뭔가 좀 진보적이고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뭐뭐 자니까 당연히 청유형 의지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돌아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밤새도록 거인 가슴에 가래라도. 가래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네, 더러움. 그러니까 또 김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에 불의에 항거했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뭐 의롭지 못하다, 불평등, 또 김수영이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시민적 삶의 자세를 상당히 또 싫어했거든요. 그런 소시민적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가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래라도 마음껏 뱉어내자. 좀 어려운 말인데 참여 시인이라고 합니다. 참여, 현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을 볼까요? 단은 김부식의 작품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새 속의 나그네는 이르지 않는 곳. 어떤 것일까요? 좀 뭔가 이상적이고 뭔가 자연과 함께하는 뭐 그런 것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올라보니 뜻도 생각도 절로 맑아. 이게 어딜까요? 감로사라고 하는 절인 것 같습니다. 그 절에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산의 모습도 이 가을엔 더더욱 좋고 감의 색깔도 이 밤에 더욱 헌하구려. 백조는 높이 날아 사라져가고 외로운 돛담배 가벼이 가는, 그러니까 계속 풍경 묘사가 돼 있어요. 그 주변 풍경이 묘사돼 있고 부끄럽구려. 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경우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치 보고 부끄럽구려라고 해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달팽이 더듬이 위해서 반평생 허디름만 찾고 있구나. 그 허디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한자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명. 결국은 뭐냐면 한평생 동안 공명이라고 하는 속세의 세속적인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얘들아, 고전에서는 이런 거예요. 고전에서는 자연과 속세의 대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자, 모든 고전에서 자연에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중가요 잘 들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죠. 사랑과 이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과 이별이 제일 많죠. 우리 지금 대중가요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걸 노래로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랑과 이별이 한 80% 이상 될걸요. 그러나 레파토리가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소개팅 갔다 헤어졌어. 미팅했다 헤어졌어.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사귀다가 헤어졌어. 몇 년 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레파토리잖아요. 똑같아요. 고전도. 잘 봐요. 시냇가에 혼자 앉아 이런 시작해 시가 시작해 자연했다는 얘기예요.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자연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래밭에 혼자 자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보리밥 먹으면서 자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풋나물 먹으면서 자연했다는 얘기입니다. 풋나물 먹으면 자연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풋나물 먹으면서 자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막걸리 마시면서 자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속세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상당히 많은데 인생, 인간, 풍진, 외우세요. 미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간혹가다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속세라고 무조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출제자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와, 이거 학생들 착각하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속세를 나타낼 때도 부기 공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신양명, 이름을 드러피거나 해, 이런 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에서는 플러스고 어떤 시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문맥. 문맥이 뭔지 모르겠는데 문맥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맥을 따지는 게 중요하죠. 그 문맥을 따져서 그 시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보니까 8번부터 12번까지 문제가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일차에 세이브불가사 선생님 지문 하나만 볼 텐데 경제 지문이라서 첫 번째 지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보고 끝낼게요.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대부분의 재화는 상품 이런 뜻입니다. 재화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단락별로 번호 쓰세요. 셌는데 5개입니다. 그러나 등대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 어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재나 깨끗한 공기, 바닷속의 물고기 같은 공유 자원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은 재화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밑줄 쳐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용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효율적이라는 게 뭐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원 같은 경우는 공공재잖아요. 공공재니까 여러분들 기업들이 공원을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물론 최근에는 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해져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겠죠. 우리는 공원과 함께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이 공공재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원이나 뭐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어려워요. 대가가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기업이 이익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죠. 그 방법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의 핵심어가 바로 뭐냐면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가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했는데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워서 어때? 기업이 안 하고 국가가 합니다. 이건 제 배경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공공재와 공유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뭐 할 필요가 있다?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뭘까요? 이게 당연히 공공재는 뭐고 그 다음에 공유자원은 뭐고 이렇게 구분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단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단락 잘 읽어야지만 그 다음 단락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아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공공재는 이렇게 시작하죠. 세 번째는 뭐야? 공유자원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구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그럼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바로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세운 등대가 주는 혜택을 특정한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어. 즉 다시 말하면 배제성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은 이익, 만족감을 뜻하는 거야.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 점에서 등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그걸 소비하는 드는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혜택.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익이 안 되니까.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두 번째 단락은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공공재는 뭐가 없대요? 배제성, 그 다음에 경합성,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어렵죠. 공공재를 공급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급 안 하려고 해. 그래서 뭐가 한다? 그렇지, 국가가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공공재입니다. 공유자원은 뭐냐면, 보세요.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보니까 공공자원은 뭐냐면, 공공자원은 배제성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어. 누가 공짜야? 그러나 경합성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자,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아주 유명한 논술 자료기도 하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용어 중에 하나인데,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너무 자유롭게 수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물도 마시고. 가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게 나오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소주인들은 공짜로 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소를 몰고 와서 먹이려고 한다. 공유지니까. 자기 소를 한 마리 더 들여와 목초지가 점점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목초지 이용하는 모든 소인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목초지의 불은 제한되어서 어느 수준 이상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기능을 상실한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공동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공동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바로 경합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공공재에 의한 시장 실패는 정부가 공공재 공급 비용을 부담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아까 국가가 보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밑줄 쳐볼까? 공유 자원에 의한 시장 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경합성을 조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경합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자원을 직접 통제하거나 그만 써. 그쪽만 해. 순서 지켜. 이런 거겠죠. 공유자원의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야, 이거 민간이 경영하게 해. 이런 거죠.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에 제한하지 마. 사용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단이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첫 번째 방법이죠. 직접 통제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공공자원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는 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직접 통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땡땡땡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유재산권 부여.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예방책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공유지의 비극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사유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권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해서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자를 한 명 두는 거죠. 여러 명이 그 목초지 쓸 때 한 사람이 야 너 책임져. 그 대신 너 조금씩 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돼.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사회적으로 그게 옳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이제 끝났습니다. 공유재와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 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효용은 쓰임새 이런 건데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용이 감소되는 건 당연하겠죠. 또한 재화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를 공급하는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편익,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실패가 초래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우리 왜 복지 후생 이런 겁니다.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와 공공자원 이 두 가지, 특히 공공자원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걸 이제 전개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른쪽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지도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해설지 나가니까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텐데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어 강사를 하면서 제 유일한 보람입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